사연 영상 채널에 계신 분들 안녕하신가요? 살다 보니까 저에게 그런 일이 다 생기고 이런 사연 신청마저 해보게 되는군요. 아직 길게 살았다고 할 수 없는 30대 사람입니다만 이렇게 자조적인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었던 요즘의 나날이었습니다. 사연으로 한번 써보는 것 어떠냐고 물어와준 사촌동생의 힘을 빌어 써보게 된 내용은 다름 아니라 제가 결혼하고 나서 겪게 된 어떤 일입니다. 사촌동생이 그런 사연 영상 채널에 신청해보는 게 어떠냐고 해줘서 한번 그렇게 도전해볼까 한다고 아내에게 말을 해놨고 동의 또한 구한 상태에서 작성하게 됨을 서두에서 밝혀드립니다. 아내에게 반드시 제가 이런 내용을 적는다고 미리 언지를 해놔야만 했던 이유는 비단 저희가 부부라서 사생활을 공유하는 게 바른 측면이라서가 아닙니다. 바로 제가 적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 그러니까 그 주제가 장모님이라서입니다. 아내의 모친이시죠. 제가 아내와 결혼하고 난 뒤로 본 것만 해도 장모님의 지방나들이는 경주, 부산, 여수, 군산, 통영, 강릉 이 정도가 생각나네요. 최소한이고 여기서 다른 지역도 아마 몇 개 추가해야 더 정확한 숫자일 거예요. 코로나 사태가 가장 극심하고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심각했을 때 그 당시 몇 달 자중하며 지내셨던 게 엄청 분하셨나 봅니다. 지인 중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몇 나오는 바람에 장모님께선 빼도 박도 못하고 모임을 가지실 수가 없었죠. 그리고 백신 패스 도입과 더불어 사람들이 참아왔던 외출 욕구를 터뜨리기 시작했을 때 장모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활발하게 그 선봉장에 서셨네요. 2020년대 세상이지만 장모님께서는 아주 의욕적으로 지인들과 개까지 들고 계십니다. 이제 휴대폰으로 은행 업무 다 처리할 수 있는 시대고 다양한 예금 적금 상품들도 언제든 고를 수 있는 데다가 주식이니 비트코인 같은 가치에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장모님께선 가족도 아닌 완전한 타인들과 더불어 개모임을 구성하고 거기에 꽤 돈을 쏟아부으시길 결코 주저하지 않은 분이셨어요. 전 처음에 월 10만 원 정도 돈은 모으시겠구나. 저렇게 활동적으로 지내신다면 저 정도 돈은 들어놓으신 거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최소 월 30만 원 이상은 너끈하게 개모임에 투자하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되고 얼마나 속으로 놀랐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처가가 아주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다가 장모님께선 전업주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중학교 재학하던 시절 그때 잠깐 2년 넘게 일을 다니셨던 걸 제외하면 계속 전업주부로만 사셨다고 해요. 미처 결혼하기 전에는 저희 부부랑 꽤나 가까운 곳에 있는 처가의 내부 상황이나 분위기가 그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전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파악하는데 신경 쓰지 못한 허술함이 있었고 아내는 워낙 자기 가족들 얘기를 잘 안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아내와는 3년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고 연애를 한 기간은 1년이 좀 넘어갑니다. 전 사귀기 전부터 내심 아내를 마음에 남아두고 있었던 데다가 아내는 저와 사귀기 전에 연애에서 크게 대었던 전적이 있었기에 속으로 끙끙 앓으며 외로움을 타고 있었기에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사귀게 된 순간부터는 진행 속도가 빨랐습니다. 사귀고 6개월이 지나면서부터는 바로 결혼 얘기도 자연스럽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희 부부는 비록 코로나 시국에 결혼한 케이스였지만 정말 천운이 따라줘서 코로나 초창기에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저희 결혼식 끝나고 그 다음 주부터 코로나 때문에 사회 분위기가 완전 험악해졌고 그 다음 달부터는 아예 결혼식 업계가 초토화되었었죠. 저희 부부 결혼식 때도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이라면서 양해 구하고 오지 않은 하객들도 있긴 했지만 어쨌든 결혼식 진행에 전혀 피해나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에서 신랑 측의 혼주석에는 저희 큰삼촌과 할머니께서 자리해 주셨어요. 할머니께서 건강도 안 좋으시건만 저 결혼한다고 아끼는 손자가 드디어 장가된다고 그게 너무 기쁘시다면서 내내 한바구음을 환하게 짓고 계셨습니다. 그 환한 미소가 정말 아름답고도 기품 넘친다고 전 결혼식 내내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혼식의 일정이 다 끝났을 때 할머니께선 참아오셨던 것처럼 울음을 확 터뜨리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 왜 우시냐면서 친척들이 난리들이니까 할머니께서 눈물을 닦으시며 그러더군요. 에휴, 그러게나 말이다. 이렇게 또 좋은 날이 어디 있다고 올까. 다 늙어서 출첵이지 뭐. 내가 아까 결혼식 가는 도중에 눈물이라도 보이면 혹시 다 망쳐버릴까봐 그러질 못했어. 누가 결혼식 같은 경사에 늙은이의 눈물을 보고 싶겠어. 그리고 내가 울면 우리 손주의 늠름한 모습이 눈물 때문에 안 보일까봐 그게 걱정이라 더 못 울고 내가 꾹꾹 참았지. 그런데 다 끝나니까 속절없이 눈물이 터져버리네. 그래, 정말 장하다. 정말 멋지다. 이런 훤칠한 신랑 어디 있는지 세상에 한번 나와보라 그래. 우리 손주 최고야. 눈가를 훔치시며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에 전 그만 울컥해버리고 말았어요. 뜨거운 눈물이 올라와서 꼭 참아내느라 정말 힘들 지경이었죠.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양친 모두요. 제가 6살 때 부모님 2분이 이혼을 하셨어요. 전 처음에 엄마 쪽을 따라갔었는데 정확히 따라갔다기보다 엄마의 손이 이끌려간 것이었죠. 그리고 3달인가 4달인가 만에 아빠가 절 데리러 오셨어요. 정확히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기억은 못해도 그게 어떤 뉘앙스를 품고 있었는가는 어렸던 저도 정확히 인지를 했습니다. 요컨대 저를 빨리 데려가 버리라고 엄마가 역성을 내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 엄마의 태도에 화가 난 아빠가 큰 소리를 내셨고 그렇게 2분의 말싸움은 길어졌습니다.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마침내 아빠가 제 손을 잡아 이끌었고 전 그렇게 아빠 쪽으로 가서 살게 되었어요. 엄마와 연락한다거나 만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건 아빠가 저 13살 됐을 때 돌아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어린 나이에 제가 당황스럽고 슬프고 상황이 무서워서 훌쩍이고 있을 때 할머니께선 장례식장이 떠나가라 울부짖고 계셨습니다.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서 충격받으신 할머니께서 쓰러지셨죠. 그 바람에 전 더욱 놀랐었고요. 절대 장례식장엔 못 가실 거라고 다들 생각했었지만 할머니께서는 기어이 걸음하셔서는 가슴 치며 우셨고 조용히 눈물만 흘리고 있던 저를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할머니 품에 안겨 엉엉 우는 동안 저는 왜 저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냐며 하늘을 원망했어요. 친구들은 다 부모님이 있고 화목하고 단란한 가정 안에서 살아갔는데 왜 저만 자꾸 모든 걸 잃어야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 후로 저는 할머니의 챙김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졸업식마다 저의 옆에는 할머니가 계셨죠. 진작 이혼해서 그런지 외가 사람들은 제가 자라면서 본 일이 없었어요. 아무 연락도 교류도 없었죠. 나중에 듣기로는 저희 아빠 장례식 때 부조를 해왔다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외에는 전무했습니다. 제가 엄마를 다시 만난 것은 20살 때였어요. 연락이 다 만나게 됐는데 그 자리에서 엄마는 저에게 현금 5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주셨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고 있으니까 너도 잘 살아. 앞으로 우리 서로 연락하거나 보는 일 없도록 하자. 나도 내 인생이 있고 너도 네 인생이 있잖아. 아무튼 네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봐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20살짜리 성인이 된 우리 아들 한번 봤으니까 엄만 더 이상 여한이 없네. 그것이 엄마와 햇소로는 15년 만에 보게 된 재회의 끝이었습니다. 엄마는 제 기억 속과 남아있던 사진 속의 모습과는 조금 달랐어요. 엄청 낯설더라고요. 엄마가 얼마나 정떨어지게 말을 하든 얼마나 단호하게 작별을 다시 고하든 전 별로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제가 성인이 된 나이에 엄마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서 그걸로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을 뿐이니까요. 저에게 진짜 가족은 할머니뿐이었습니다. 일찍이 서방 잃고 박복하게 살아온 인생, 왜 자식에게 되물림 되는 것인지, 이것이 다 내 잘못이다. 내 업보다. 내가 못나서 이렇게 된 거야. 할머니, 당신의 잘못은 어린 제 눈으로 보기에도 아무것 하나 없었는데 늘 할머니께선 가슴치며 분해하셨고 안타까워하셨어요. 늘 저를 측은하게 여기셨죠. 사춘기 시절에는 그게 싫었습니다. 저를 불쌍한 사람으로 낙인 찍고 동정을 보내오는 것 같았고 그럼으로써 저라는 사람이 우습게 보여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게 짜증나고 쪽팔렸었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할머니께선 4년 넘게 어느 중국집에서 일을 하셨어요. 주방에서 재료를 다듬고 조리 보조를 하셨습니다. 한 달에 5번 혹은 6번을 쉬셨고 그 외에는 전부 나가서 일하셨어요. 그렇게 돈 벌어오셔서 제 뒷바라지를 해주셨죠. 얼마나 알뜰살뜰하게 살림을 꾸리셨는지 절대 돈이 부족하다고 제가 느끼지 않게끔 하셨어요. 저 필요하다는 거, 사고 싶다는 거 웬만하면 다 들어주셨으니까요. 그러면서도 당신께선 당신의 필요한 것 하나 찾으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주방에서 일을 하시다 펄펄 끓는 물이 잘못 튀어서 팔에 화상을 입으셨을 때도 그 고통 속에서도 일을 쉴 수 없다며 무조건 돈을 더 벌어야 한다며 나가서 일을 하셨어요. 저 대학 입학했을 때 할머니께서 제 앞에 턱하니 돈을 내놓으시는 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대학 뒷바라지 해주시려고 악착같이 모았다고 이제 빛을 볼 때가 왔으니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면서 웃어주시는 할머니의 그 앞에서 제가 어린 날의 치기로 할머니의 배려와 손길을 창피하게 여기고 속으로 깎아내렸던 행적을 얼마나 반성하면서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할머니 앞에서 절대 게으르지 않게 살겠다며 다짐 같은 맹세를 하였습니다. 20살의 엄마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더 그 결심이 확고해졌죠. 반드시 열심히 최선 다해 대학 생활을 해내겠다고 말입니다. 다행히도 집안에 호재가 하나 있었는데 저희 큰삼촌이 원래는 형편이 꽤 어려우셨거든요. 그런데 일이 잘 풀려서 형편이 피게 되었고 저한테 생활비 하라면서 용돈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진 작은 삼촌네가 그나마 저랑 할머니 지내는 걸 들여다봐주고 가끔 챙겨주고 그런 정도였거든요. 큰 삼촌 덕분에 전 아르바이트에 허덕이지 않을 수 있었고 공부와 취업 준비에 더욱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취업해서 자리 잡고 나니까 자연스레 진지한 연애에 관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아내는 처음 봤을 때부터 조용한 인상이었고 웃는 모습이 정말 예뻤습니다. 그 미소에 제가 호감을 갖게 되었죠. 그런데 아내는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소심한 면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쉽게 주눅이 들었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나는 상처받는 게 너무 두려워서 아예 차라리 시작도 안 하자는 주의야. 어느 날 아내가 자기 성격에 대해 이야기하다 그런 말을 했는데 그 당시에 아내를 정의할 수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겁이 많고 남 눈치를 많이 봤어요. 처음엔 당연히 그 원인이라든가 하는 걸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아내의 그런 성격이 알고 보니까 가정 환경에서 뒷받침된 것이었더군요. 아내는 일남 일녀 중에 둘째입니다. 아내의 친오빠인 제 매형께서는 먼 지역에 사시기 때문에 그다지 교류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더 안 친한 것도 있지만 만약 가까이 살았다고 하더라도 친하게는 안 지냈을 것 같은 사람입니다. 성격이 꽤나 거칠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편이고 대화 몇 번 해보면 이 사람 약간 무식하다 이런 게 좀 느껴집니다. 전 이런 것들에 장모님의 영향이 지대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에게는 무조건 오냐오냐. 우리 아들이 최고야. 우리 아들 어디 가서 절대 기죽지 마. 이렇게 구는 분이 장모님이었어요. 그런데 반면 당신의 딸인 제 아내에게는 함부로 말대꾸하지 마라. 넌 타고나길 머리가 나쁘다. 골빈년이 따로 없다. 한 번만 더 엄마 짜증나게 하면 너 가만 안 둔다. 이런 식의 언사를 많이 비추셨습니다. 어렸을 때 겪었던 장모님과의 일화 몇 가지를 떠올리면 아직도 무서워서 심장이 두근두근거린다는 아내가 너무 불쌍했어요. 아내가 그러더군요. 우리 엄마는 워낙 기분파야. 엄마가 기분 좋을 땐 엄청 잘해주시거든. 친한 친구처럼 사이좋고 허물없고 되게 다정한 엄마이실 때가 있어. 그런데 사람 기분이란 게 항상 좋지만은 않잖아. 특히 엄만 기분이 별로일 때가 많은 분이라 그럴 땐 조심하면 지냈어. 말도 함부로 못 걸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키워야 했지. 잘못 걸리면 싸대기 날아오고 머리 잡아 뜯기고 걷어차이고 그러다 다음날 멀쩡하게 밥을 차려주신다? 그야말로 종잡을 수가 없으니 난 그냥 매일 조용히 눈치 보는 게 습관이 됐지. 장모님께서는 엄청난 기분파였던 거예요. 좋은 말로 포장해서 기분파지 감정 조절 못하는 정신질환자같이 보였습니다. 당신의 행동에 잘못된 점이 있다고 생각조차 안 하고 전혀 고려 안 하려고 드는 점에서 약간 무섭기도 하더군요. 당연히 아내는 장모님께 전혀 길을 못 폈습니다. 장모님께서 뭐라고 딱 정해놓은 것이 있으면 그것에 전혀 토달지 못하는 게 제 아내였어요. 그러니 저도 점차 눈치채게 되었고 아내의 내성적인 성격에서 어두운 부분들이 장모님의 자식 교육으로부터 기인했다는 것을 짐작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아내는 저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꺼내놓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자괴감이 든다 했지만 전 그런 아내를 비웃거나 힐난할 의도 따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무조건 장모님 쪽이었죠. 보호자인 부모님 입장이고 훨씬 어른인데 어린 자식한테 차별과 폭언을 일삼았다니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잘못이었습니다. 전 아내에게 스스로의 탓을 하지 말라면서 말해주었어요. 아내는 저와 결혼함으로써 든든한 자기만의 편이 생긴 것 같다고 좋아하더군요. 장모님과의 일화를 털어놓기 시작한 후부터 저희 부부 사이는 더 애착이 생기고 끈끈해졌던 것 같아요. 참고로 장인어른께선 조용한 취미를 갖고 계십니다. 정년 퇴직 후 낚시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장비도 단출합니다. 그것들만 가지고 한적한 곳을 찾아 낚시를 즐기시더군요. 가끔은 산으로도 다니시고요. 그런데 전 몇 달만 지켜봐도 장인어른께서 왜 그런 취미를 갖고 계시면서 밖으로 놔두시는지 알겠더라고요. 바로 장모님의 존재 때문에. 장인어른께서는 조용한 당신만의 탈출구를 만드셨던 겁니다. 전 처음에는 장인어른께서 야외 활동하는 취미를 가지셨기 때문에 장모님께서 그렇게 되신 건가? 활발하게 바깥 생활을 하시는 건가 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장모님이 그런 성격을 지니고 계셨기 때문에 참다 못해 지친 장인어른께서 학을 떼시곤 당신께서 조용히 바깥을 즐기기 시작하셨던 것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다음 달부터 용돈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달엔 처가에 30만 원을 드렸는데요. 아내를 통해 장모님께서 불만을 터뜨리셨던 모양이더군요. 전 암만 해도 20만 원이나 30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아내는 가만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월 50만 원을 드려야 집에서 만족하실 것 같다는 얘기였죠. 그거 장모님께서 솔직히 혼자 다 관리하고 쓰시는 거 아니야? 대체 장모님께서 뭐 그렇게 매달 쓰실 일이 있는 건데? 부담스러우면 애써서 돈 더 낼 필요 없어. 내가 내 돈 해서 쓸게. 그걸로 50만 원 맞춰서 낼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돼. 그럼 괜찮은 거지? 아내가 제 눈치를 살피며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황당해서 할 말이 없어지더군요.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혼하고 2달이 지나는 동안 일단 집안일들을 다 아내가 도맡아 하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처가는 물론 저희 집 돌아가는 걸 다 챙기고 관심 기울이는 것도 아내였죠. 아내가 결혼 초반이라고 이때만 열심히 이렇게 굴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천성이라는 게 보이니까요. 그냥 용돈 드리는 건 내가 관리할게. 사위가 챙기는 게 그게 모양새도 더 좋지 않겠어? 그래서 처가에 매달 돈 드리는 건 제가 도맡아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반색하는 걸 숨기지 못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표정을 보니 저도 속으로 마음이 풀어져서는 어차피 용돈 드릴 거 매달 돈 조금 더 얹어서 드리는 게 뭐 어떤가 싶어지더군요. 저보다 근무 시간이 훨 짧기는 했어도 아내도 일을 다니는데 저한테 생활을 많이 맞춰주고 집안일에서도 배려와 희생을 해주는 부분들이 너무 고마웠어요. 아내를 위해서라면 처가에 열심히 효도하는 게 맞겠다 싶었어요. 장모님께서 열렬한 계모임 활동가임은 몇 달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어쩐지 그래서 용돈 받아 모아두려고 하셨던 것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월급날이 같았습니다. 매월 10일이요. 그래서 이날이 용돈 붙여드리는 날이 되었죠. 어쩔 땐 11일에도 드리기도 했지만요. 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께선 가족들의 상의에 따라 요양원에 들어가셨어요. 당신께서도 워낙 그러고 싶어 하셨고요. 큰삼촌네가 잘 들여다보겠다고 하시기에 그쪽 가까운 곳의 요양원으로 가셨습니다. 제가 다 큰 성인이 되어 벌써 사회생활한 지 꽤 됐고 가정도 꾸린 사람이었습니다만 할머니에 대한 애틋함은 맞기만 했습니다. 저를 자라나게 해준 토양이자 걸음이자 물이자 햇빛이 바로 할머니임을 전 알았고 그렇게 믿고 있었기에 늘 제 마음속에 종착지였어요. 그래서 말로나마 늘 할머니 안부를 걱정하는 아내가 더 예뻐 보였죠. 아내가 예뻐 보이니까 처가에서도 묵묵히 도리를 다하게 됐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느 날 큰삼촌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주말에 한번 내려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대뜸 왜 그러시나 했는데 큰삼촌의 다음 발언을 듣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쩌면 다음 주말엔 안 계실 수도 있어. 뭐라고요? 할머니께서 그 정도로 지금 상태가 안 좋으시단 거예요? 2달 전에 가서 뵀을 때만 해도 꽤 정정하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기도 하는 게 원래 나이 드신 분들 사정인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아무튼 후회 남기지 말고 이번 주말에 꼭 내려와라. 네, 알겠습니다. 토요일에 뵐게요. 정말 생각이 많아지더군요. 만약 할머니께서 이대로 떠나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벌써 심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당연히 가봐야 하는 거라고 미리 짐을 챙겨두자고 하더군요. 원래는 그 주말 일요일에 아내와 나들이 가려고 계획을 해뒀는데 당연히 그 일정은 없어졌습니다. 전혀 불평 한마디 없이 수긍해주고 저보다 더 할머니 걱정을 하며 한숨 내쉬는 아내를 보니까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 들었는지 몰라요. 원래 그 주 토요일에 점심을 처가에서 같이 먹기로 해놨던 것이라 일단 그 점심은 먹기로 했어요. 점심 먹고 나서 바로 할머니를 뵈러 갈 요령이었기 때문에 준비를 다 하고 갔죠. 장인어른의 친구분께서 생물, 생선들을 좋은 걸로 보내주셨기에 그걸 같이 먹을 겸해서 모인 점심자리였어요. 전 할머니 걱정으로 심란했으나 성의 없이 밥 먹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기에 분위기 맞추며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런데 밥을 다 먹어갈 때쯤 장모님께서 신나게 이런 제안을 하시더군요. 우리 밥 다 먹고 저기 옆 동네에 생긴 카페 가보자고. 큼지막하게 대형 카페가 생겼어. 그런 데는 소문내면 금세 사람 바글바글해진다. 그러니까 지금 막 생겼을 때 얼른 가봐야 돼.
건물이 엄청 커서 안에 좌석도 널찍하게 잘 돼 있을 것 같더라고. 이렇게 코로나가 기승일 땐 그렇게 널찍하게 지은 데를 가야 그나마 안심이 되지. 혼자 기대를 미리 하셨는지 상당히 들뜬 모습이었어요. 장모님의 말에 저희 부부가 시선교환을 하고 난처한 표정이 됐는데 장인어른께서 헛기침을 하시더니 말씀하셨죠. 그런데 밥 먹고 나서 둘이 어디 간다고 하지 않았나? 네. 저희 할머니께서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서요. 아무래도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정중하게 두 분을 살피며 말씀드렸는데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장인어른과는 달리 장모님은 눈에 힘을 주고 저희 부부를 쏘아보셨어요. 카페 갈 거 기대했는데 이게 뭐냐라는 분노와 실망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제가 속으로 얼마나 당황스럽던지요. 이 사람은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지나? 타인에게 공감할 줄 아는 능력도 지능과 관련이 있다던데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시간만 카페에 들렀다가 할머니 뵈러 가라는 말씀을 기어코 장모님께서는 꺼내시더군요. 죄송합니다. 마음이 급해서 한시라도 빨리 내려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서 하룻밤 자고 내일 올라오려고 합니다. 그래? 아휴, 장서방이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어쩔 수 없지. 그런데 사람이 참 유난이네. 숨 꼴깍 넘어간다고 그런 연락이 온 것도 아닌데 무슨 주말 이틀을 다 써가면서 다녀오려는 건지. 장모님께서 비아냥거리시는 것에 제가 너무 기막혀 있는데 장인어른께서 몹시 난처한 기색이 되어 있으셔서 당장 뭐라고 한마디 따지고 싶은 욕구를 눌러 참았습니다. 옆을 슬쩍 보니까 아내 또한 표정이 많이 어두웠고요. 여차저차 밥상이 정리되었고 저희 부부는 이만 가보겠다며 떠날 분위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께서도 바로 외출을 하실 거라면서 잠깐 기다리라고 하시더군요. 이 팽구고 겉옷만 챙기면 된다 하시기에 알겠다고 같이 나가자고 저희 부부는 그랬죠. 그 사이 불만이 가득한 건 장모님 한 분이었습니다. 당신께서 무슨 10대 어린 소녀도 아니건만 뾰루퉁하게 삐친 표정으로 귀여운 척을 하시면서 입술과 볼을 부풀려 저희 부부 쪽을 쳐다보시더군요. 에라이, 나만 낙동강 오리알 됐네. 입술을 삐죽거리며 그러시기에 전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아내가 출발하기 전 화장실을 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 혼자 잠시 소파에 앉아 있었고요. 그런데 그때 장모님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떠오르셨는지 환해진 표정을 하시곤 제 쪽으로 쪼르르 오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활짝 웃으시면서 어머, 근데 장서방, 있잖아. 깜빡한 모양인데 아직 입금 안 했더라? 예? 입금이요? 에이, 오늘 나 용돈 주는 날이잖아. 아까 둘이 들어오기 전에 내가 확인해봤어. 그런데 아직 돈을 안 넣었더라고. 밥 먹다 붙인 거 아니면 아직 안 붙인 거지? 예, 제가 경황이 없어서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할머니 생각 때문에 정신이 좀 없어서요. 아유, 그래. 오늘 가서 할머니 뵙고 어쩌고 하다 보면 내일까지도 더 정신이 없겠네. 그러니까 지금 붙여. 빨리. 그 휴대폰으로 붙이는 거잖아. 나도 지금 바로 받아보면 되니까. 장모님께서 호들갑을 떨며 퇴근하시는 것에 제가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꺼내들었어요. 휴대폰 뱅킹으로 들어가 이체해드리려는데 장모님께서 웃으면서 이렇게 떠드는 게 들려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유, 진짜. 하여간 아픈 노인네 있으면 집안 식구 모두가 힘들어. 그치, 장서방? 안 돌아가실 것 같으면 갖은 수를 써도 안 돌아가셔. 반대로 돌아가실 것 같으면 어떻게든 용 쓰고 붙잡아봐도 결국 돌아가신다니까.
이게 사람 목숨이고 이게 죽고 사는 문제니까 굳이 장서방이 너무 그렇게 신경 쓸 거 없어. 솔직히 말해봐. 응? 장서방이 신경 쓴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신경 쓸 때마다 노인네 수명이 연장이라도 돼? 아니잖아. 아유, 그냥 헛수고지. 들뜬 음성으로 시끄럽게 제잘대는 장모님. 화장실에서 나와 이쪽으로 오던 아내가 그 소리를 듣고 표정이 경하게 어렸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내는 단박에 파악된 모양이었죠. 그런 아내를 힐끗 바라본 저는 휴대폰 뱅킹을 종료했어요. 가슴 부근이 싸늘하게 식은 감각이 느껴졌죠. 그런 줄도 모르고 장모님께서는 활달하게 말씀하셨어요. 빨리 입금해, 입금. 나 아는 형님들하고 오늘 오후에 차나 한잔 느긋하게 즐기려니까. 내가 우리 사위가 사주는 거라고 그 형님들 앞에서 잊지 않고 꼭 생생 내줄게. 더 이상 제가 참을 이유가 있었을까요? 순간 머리 꼭지가 확 도는 걸 느꼈습니다.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면서 소파에서 일어나 장모님을 보며 말씀드렸죠. 저 사위 안 하렵니다. 응? 응? 아니, 장서방,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저 이제 장모님 사위 안 하렵니다. 그러니까 아는 분들 앞에서 사위 얘기 안 하셔야겠네요. 제가 벙찐 얼굴이 된 장모님을 지나쳐 현관으로 가니까 아내가 따라오더군요. 제 신발을 찾아 신기 시작하니까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되셨는지 장모님께서 격앙된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어머나, 아니, 이게 지금 뭐야? 장서방, 지금 경우 없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신발을 다 신은 제 옆에서 아내가 그런 장모님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움츠러드는 게 보였어요. 칠렐레 팔렐레 웃으면서 떠들 때의 그 표정은 어디 가고 사납게 눈을 부릅뜬 장모님께서 저희 쪽을 노려보고 계셨어요. 아내는 그런 장모님이 무서운지 등을 휙 돌려버리더군요. 제가 이 한 번 꽉 악물었다가 놓으면서 장모님께 그랬습니다. 제발 그만! 적당히 좀 하세요. 부모 노릇, 아내 노릇, 장모 노릇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뭐가 맨날 그렇게 신이 나서 당당하게 떠들어대십니까? 예? 아니, 장서방, 지금 나한테 말하는 꼬라지가 그게 뭐야? 꼬라지 운운하시기 전에 본인을 좀 돌아보시죠. 장모님 사위인 게 다른 걸 다 떠나서 이젠 그냥 너무 쪽팔릴 지경입니다. 쪽팔려 죽겠다고요. 깜짝 놀라 입을 떡 벌린 장모님을 더 이상 앞으로 보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신발을 마저 다 신은 아내의 손을 잡아 끌었죠. 현관문 도어락이 열리니까 장모님께서 뒤에서 소리 지르며 저희에게 욕을 하셨고 겉옷을 차려입으신 장인어른께서 엄청 당황한 표정으로 이게 다 무슨 일이냐며 다가오셨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얼굴에 열이 올라서는 저희에게 삿대질을 하고 계시고 아내는 질린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고 있고 전 험악하게 장모님 노려보고 있고 그 상황에 한번 쓱 살펴보신 장인어른은 장모님의 어깨를 잡고 진정시키셨어요. 왜 또 골치 아프게 난리냐면서 말이죠. 왜 자기한테 뭐라 그러냐며 장모님이 억울함을 토로하시는 것에 제가 쓴웃음이 났습니다. 저는 저 키워주시고 오랜 세월 고생만 하신 저희 할머니 뵈러 갑니다. 남 걱정은커녕 자기 딸 생각도 안 해주시는 분은 앞으로 뵐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모님을 노려보며 말을 맺은 저는 장인어른이 되곤 짧은 목례만 남긴 채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아내도 제 팔을 붙잡은 채 함께였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서 저희 둘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주차장에 와서 차에 타고 나서야 아내가 고개 숙이며 간신히 먼저 말을 뱉었죠. 미안해.
그냥 내가 너무 미안해.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미안해하지 마. 네가 왜 미안하다고 말을 해. 그럴 거 없어. 잘못한 거 없는 사람이 미안하다고 하는 거 이제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저와 아내 모두 한숨을 속으로만 내쉬며 길을 떠났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시한폭탄과 다름없었으니 애초에 이렇게 될 일이었는지 아니면 제가 참고 인내했어야 맞는 상황이었는지 저는 알 길이 없었기에 답답한 심정이었어요. 그날 무사히 도착해서 할머니를 뵐 수 있었어요. 안색이 너무나 안 좋으신 것에 깜짝 놀랐지만 저희 부부 둘 모두를 알아보시고 느리고 어눌하지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에 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둘이서만 잠깐 시간 보내며 대화도 나눴어요. 거의 저만 일방적으로 말했지만 그래도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따금씩 할머니께서 제 얘기에 희미한 미소를 지으실 때면 저도 따라 웃음이 나면서 머릿속을 채운 고민이 점점 옅어졌죠. 그날 큰 삼촌네에서 하룻밤 신세 지는 동안 아내와 깊은 대화 또한 나눴습니다. 나는 우리 집 딸로 살아오면서 자존감이 엄청 낮아만졌던 것 같아. 나 솔직히 말하면 이제 그렇게 안 살고 싶어. 날 불효녀로 볼까봐 그게 무서워서 차마 말을 못했어. 그런데 나도 이제 너무 지쳐. 나 낳아준 엄마고 어쨌든 누가 뭐라든 엄마니까 내가 효도해야 맞는 거라고 생각했어. 무조건 엄마 말 따르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게 편하고 맞는 거라고 생각했고. 그런데 너무 힘들다. 내 남편이란 사람이 이렇게 피해 입을 수도 있다는 걸 직접적으로 보고 나니까 내가 진짜 견딜 수가 없어. 아내가 울먹거리며 속마음을 꺼내 보인 것에 제가 가만히 안아주면서 우리 앞으로 그렇게 하자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저야말로 장모님 때문에 처가와 교류를 단호하게 끊고 싶은 심정인데 아내가 걸리는 판국이었으니 아내가 그런 속마음을 갖고 있었던 게 다행이고 안심이라고 말했어요. 저희 부부는 많은 대화를 나누며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여러 가지로 생각해봤고 집으로 돌아와선 장인어른께 연락드렸습니다. 앞으로 저희 부부끼리만 살아가고 싶고 처가와의 교류도 장모님을 배제한 채 정말 최소한으로만 하고 싶다고 둘러대거나 포장할 것 없이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일단 알겠다고 무뚝뚝하게 장인어른은 답하셨는데 며칠 후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게 가장 나은 거 아니겠냐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렸어요. 그리고 한 달 후 저희 할머니께선 세상 여행을 끝마치셨습니다. 다행히도 임종을 지킬 수 있었어요. 마지막 의식이 있으셨을 때 저랑 가족들 다 알아보셨고요. 인사도 한 번씩 나누셨습니다. 그럴 수 있었다는 게 곱씹을수록 정말 축복 같더군요. 할머니께서 저랑 아내를 보시면서 잘 살아라.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만 하면서 서로 아껴만 주기에도 인생은 너무 짧고 너무 빨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 부부 둘 다 못 참고 숨 넘어가도록 오열하고 말았어요. 특히 할머니께선 당신의 손을 잡아온 저희 아내의 손길에 약간의 미소를 지어주셨어요. 아내는 할머니의 손을 오래도록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아내는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할머니를 영영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그 슬픔으로 힘들어하는 저를 보듬어주고 다시 웃게 만들어줄 수 있을 만큼 든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이 어떤 말에도 이젠 쉽게 굴하지 않게 되었어요. 장모님께서 기어이 아내에게 폭언을 날리시면서 후회할 거다. 천벌받을 년. 지혜미도 못 알아보는 병신. 이런 상처를 주셨는데 아내는 꿈쩍도 하지 않았죠. 엄마, 그렇게 사는 거 인생 너무 아깝지 않아?
엄마는 왜 인생을 그런 더러운 감정만 느끼고 화를 내면서 낭비해? 오히려 무덤덤하게 받아쳤다는 것에 저는 아내의 변화를 체감하고 놀랐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나오니까 장모님께선 그 어떤 것보다도 타격을 크게 입으셨나 봐요. 그 후 완전 깨갱하셨어요. 현재는 장인어른 흔하고만 가끔 연락하는 상황입니다. 장모님 계좌로 드렸던 용돈은 당연히 그 사달이 났던 시점으로 끊긴 지 오래였고요. 그런데 바로 얼마 전 장모님께서 눈물 어린 호소로 사과를 해오신 것입니다. 미안했어. 내가 정말 경솔했어. 갱년기가 와서 미쳤는지 어쨌는지. 나 용서해주면 안 될까? 불쌍한 사람이라고 여겨주면 안 될까? 나는 둘이 밖에만 살고 힘을 냈음 싶어서 더 그렇게 굴었던 것뿐이야. 사과의 내용도 솔직히 약간 어이없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아내랑 저랑 심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 이튿날 연락이 와서 대뜸 이런 말씀을 장모님은 추가로 하신 거예요. 아니, 그런데 내가 생각할수록 억울한 게 있어서 말이야. 사람의 일면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고 결단 다 내리고 앞으로 안 보겠다느니 하는 거, 난 그거 너무 어리석다고 보거든? 적어도 가족끼린 그러는 거 아니지? 이때 제대로 어이를 다 잃어버리게 되었죠. 이건 끝까지 자기 잘났다고 주장하면서 안 지겠다면서 고집 피우시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는지 너무 황당해서 머리가 아팠습니다. 전 이런 장모님께 우리가 굳이 숙이고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했고, 아내 또한 제 생각에 동의한다면서 분명하게 의사를 밝혀왔어요. 저에게 칼같이 철벽을 치니까 장모님께선 굉장한 상실감을 느끼신 것 같아 보였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나 싶어 생각할수록 황당한 마음에 저희 이야기를 듣고 따라서 분노와 황당함을 느껴준 사촌동생의 아이디어에 따라 사연으로 써본 겁니다. 쓰고 나니까 왠지 모르게 미묘한 후련함이네요. 저희 부부가 지금 2세 계획이 있어요. 지금 저희 생각 같아선 솔직한 지금의 심정으론 앞으로 태어나게 될 아이에게 장모님 같은 사람을 외할머니라고 알려주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뿐인데, 인생사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법이므로 어떤 쪽이든지 속단하면 안 되겠죠.